누가 당선되고 안 되고 가지고 시장의 흐름이 바뀌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지금부터는 실적이 좋다 나쁘다 보다도 실적 대비 저평가된 업종들을 계속적으로 찾아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환경과 완전히 엇갈리는 한 달이 오늘 모신 분은 대신증권 FICC 리서치의 이경민 부장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드디어 11월 5일. 네. 그러니까 내일이죠, 미국으로는. 네. 내일 이제 미국 대선이 드디어 열리는데, 야,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해리스가 유망하다 하더니 또 지금은 또 트럼프가 더 오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하여튼 참 엎치락뒤치락인 것 같아요. 박빙인데. 이게 끝나고 나서 과연 증시는 어떻게 될 것이냐, 많은 분들이 참 걱정도 되고 또 기대도 된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우리 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증시 흐름들은 뭐 어차피 방향성 자체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경제 정책들, 그러니까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정책들의 흐름들을 보면은 완전히 엇갈립니다. 근데 트럼프가 왜 인기가 있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단은 부유층, 대기업, 노동자 다 감세해 준대요. 지금 미국 재정 적자가 장난이 그러니까요. 아닌데. 그리고 규제 완화, 가상자산도 금융 규제도 완화해 준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내걸면서 좀 움직임이 트럼프의 지지력도 계속적으로 있는데 국내 증시 측면에서 문제는 기존에 바이든이 했던, 그러니까 해리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 바이든이 했던 정책들을 다 승계한다는 입장인데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건 다 폐기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거는 의회 선거도 있습니다. 의회에서 레드 웨이브라 그래서 공화당이 상하원을 다 장악하면 트럼프 일기 때랑 또 다른 국면이 열리거든요. 그러면은 법안을 다 바꿀 수도 있고 폐기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리고 가장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통상 무역 쪽인데요. 트럼프는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우방국, 동맹국 없다. 그리고 중국은 그냥 끝내겠다. 이런 스탠스죠. 다행히 해리스는 동맹국 간의 우호적인 통상정책을 유지하는 가운데 중국과도 전략적 경쟁 관계로 언급하고 있어서 이 흐름들만 놓고 본다면 전반적으로 트럼프가 되면 좀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고 해리스가 되면 시장은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트럼프 트레이드를 가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트럼프 트레이드는 상당 부분 선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당선 확률이 저점일 때 이후 흐름들을 보시면은 트럼프 당선 확률이 저점일 때 9월 20일 이후 흐름을 보면 은행, 부동산, 자동차, 미디어, 그리고 금융 이런 쪽들이 많이 좋았고요. 반면에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반도체, 기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소비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네. 왜냐면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결국에 물가를 올려서 물가 상방률을 높여서 그렇게 되면은 소비가 좀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는 거겠죠. 국내 증시도 좀 비슷한 맥락인데요. 2차 전지, 뭐 IT 가전, 자동차, 제약 바이오, 뭐 이런 쪽 성장 산업 쪽들이 전반적으로 못했던, 약했던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원론적인 문제로 들어와서 트럼프가 되면 트럼프 트레이드로 하고 해리스가 되면 해리스 트레이드로 가야 되냐?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여기 뭐 제목에서 적은 것처럼 지금은 오히려 트럼프 피해주, 해리스 수혜주를 사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해리스 수혜주? 네. 왜요? 근데 이거는 해리스가 당선됐을 때 먹히는 전략? 아니요. 트럼프가 당선돼도? 되더라도. 쉽게 생각을 하시면은 자, 트럼프가 되면 내일부터 정책이 나올까요? 시간이 좀 걸리죠. 네. 그리고 다시 트럼프 1기 때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은 트럼프 1기 때 대중국 무역 정책이 나왔던 게 언젠지 기억하시나요? 2018년 7월이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트럼프가 취임을 2017년 2월에 했거든요. 근데 대중국 무역 정책이 나왔던 게 2018년 7월에 처음 나왔어요. 7월에. 그리고 뭐 물론 영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트럼프가 된다라고 해서 좋았던 게 부러지고 해리스가 된다고 해서 좋았던 게 좋아지고 더 좋아지고 이런 그림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책적으로 변화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일단은 트럼프가 취임하려면 2월 달에 취임을 할 거고 3월, 4월 달에는 내각을 구성할 거고 네. 4월, 5월 달에는 청문회 하면서 내각이 세팅되는데도 상반기가 다 들어갈 겁니다. 25년 상반기. 그러겠네요. 네. 그러면은 정책이 나온다고 가시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도 25년 하반기라서 지금은 트럼프 리스크를 선반영한 시장에서는 오히려 역발상적인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도 상반기는 조금은 뭐 매크로 변수에 좀 집중을 하고 하반기에는 트럼프가 된다면 트럼프 리스크가 좀 커질 수 있겠다. 좀 시장이 좀 불안정해질 수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존 추세가 이런 그림이었다.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었는데 여기까지 갈 게 트럼프가 취임하고 여기에 부정적인 정책들이나 임팩트들을 주면 이게 조기에 꺾일 수는 있을 거고 해리스가 여기에 긍정적인 정책들을 펼치면은 이게 더 연장될 수 있다라는 거지 갑자기 변하는 건 없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거는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요. 이게 2016년 케이스거든요. 2016년 케이스를 한번 보시면은 자 트럼프 지지율이 9월 달부터 이게 올라가서 붙어버렸습니다. 10월 달에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때는 힐러리 당선 확률이 99%, 네. 트럼프 당선 확률이 1%였거든요. 이걸 뒤집은 거죠. 그래서 이 9월 달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면서부터 미국 증시는 3.96% 조정받았고 코스피는 6.7% 조정받았죠. 네. 미국 대선인데 한국이 더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뭐 실적 시즌도 있긴 했지만 트럼프가 되면 중국을 압박해서 한국도 더 힘들어질 거야 라는 이런 구도가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11월 9일 저점으로 올라갔고 200포인트에 달했던 갭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당선되고 안 되고 가지고 시장의 흐름이 바뀌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시장이 좋아지면 네. 미국 증시가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 우리도 같이 오르고 네. 근데 트럼프가 돼도 일시적으로는 빠졌었지만 다시 올랐었다. 네. 11월 9일이 그때 대선일이었거든요. 그때가 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 거는 달러인데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트럼프가 되면 달러 강세 올드 이코노미 부활이라고 다들 예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10월, 11월, 12월엔 달러가 반등했고 10월, 11월, 12월에는 소재 에너지 산업재가 반등하고 IT가 좀 쉬었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으로 해서 달러가 정점을 찍고 달러는 약세였습니다. 이건 매크로 환경이 그랬어요. 매크로 환경이. 그리고 시장 환경도 단기적으로는 소재산업재 에너지가 반등을 했지만 에너지는 급락, 소재산업재는 플랫, IT가 시장 다 끌어갔거든요. 지금은 트럼프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트럼프 리스크를 반영을 해서 이제 트럼프로 가자라고 할 때가 아니라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 내각을 구성하고 정책을 펼칠 때까지 또 한 번의 기회가 남아있다. 오히려 매크로 변수, 그리고 통화정책 변수 이쪽에 집중해야 되는 거지 트럼프가 당선된다라고 해서 바뀌는 건 없다. 네. 그래서 오늘도 뭐 대선 관련해서 리퀘스트가 들어왔더라고요. 트럼프 당선 시 내년 코스피 전망, 밴드 막 이런 것들. 근데 저는 똑같이 쓸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내년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똑같다. 네. 어떻게 보세요? 내년에는 저희는 이번 바닥이 바닥이다. 아, 그래서 등락이 있다라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3천을 넘어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내년 하반기에는 경기가 괜찮은데 금리를 인하하면 물가가 좀 상반금리를 높일 수 있고 여기에 트럼프가 됐을 때 트럼프 리스크가 반영되면 하반기에 좀 불안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상고하저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는 밴드가 크게 바뀌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 되든 간에. 야, 그 3천 얘기 들으니까 가슴이 뛰는데. 뭐 몇 년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지금 꼭 가긴 갑니까 이번엔? 그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네. 딜레이 되다가 이번 9월에 처음 시작이 된 거죠. 그렇죠. 예. 왜 이렇게 계속 딜레이 되냐, 왜 계속 수정 전망하냐라고 하시는데 연준도 3개월마다 많이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의 대응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저렇게 계산을 하는데 연준까지도 네. 그 계속 미루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시점이 좀 늦춰진 것이다. 네, 그렇기도 하고 진짜로 투자 시기가 되게 짧아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연준도 3월 달에는 금리 인하 3번 한다 그랬고 6월 달에는 금리 인하 한 번 한다 그러더니 9월 달에는 금리 인하 4번을 한대요.
그 정도로 연준의 스탠스도 3개월마다 이렇게 급변하는 것처럼 지금 매크로 환경이나 이런 정책 환경들이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시기가 되게 좁은 모습인데 일단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경기는 괜찮은데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속될 가능성을 열어놓고 본다면 증시는 좀 좋을 수 있다. 그 안에서 트럼프 리스크가 반영된다 하더라도 반영되는 시점은 빨라야 25년 하반기지 이 지금 당장 그걸 걱정할 때는 아니다. 오히려 역발상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엔 그 미국 대선이 끝나자마자 또 바로 11월 FOMC가 있잖아요. 네. 와, 그래서 슈퍼위크가 맞는 것 같아. 근데 이번에 뭐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도 이슈들이 좀 있죠. 네. 일단은 12월 달에 금리 인하하는 건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 같습니다. 90% 넘는 확률로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올해 안에 금리 인하한다는 거는 점도표가 9월 달에 공개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견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문제는 경기가 견조함에 따라서 경기 전망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금리 인하가 3번밖에 없는 거 아니야? 연준이 4번이라고 말했지만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FOMC에서는 금리 인하 25bp는 할 텐데 더 중요한 거는 25bp 금리 인하보다도 코멘트가 어떤 거 나오는지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기자회견에서 꼭 필요한 내용은 물가는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 고용시장은 좀 불안하다. 그래서 금리 인하는 지속된다. 이게 들어와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대부분 물가 얘기보다는 고용에 대한 불안감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그림들이 제가 정리한 그림인데요. 한번 보시면은 빨간색이 비둘기파적인 스탠스고 파란색이 매파적인 스탠스인데 매파적이라고 하더라도 인하는 점진적으로 서두르지 말자 이 정도의 스탠스지 막 금리 인하하지 말자 뭐 이런 건 없습니다. 대부분이 시간이 지나면 중립적으로 갈 거다. 굴습이라는 대표적인 비둘기파적인 연준 위원은 2% 목표를 하회할 수 있는 징후들이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고요. 물가에 대해서는. 네. 반면에 고용 하방 위험 확대, 그리고 고용 위험 증가, 지금 고용 악화는 조심해야 된다. 고용에 대해서 대부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파월 연준 의장도 여기서 물가 걱정을 언급하기보다는 고용에 대한 언급들을 하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연준의 전반적인 스탠스가 여전히 비둘기파적이라는 점에 있어서 저희는 금리 인하 가능성, 열어놓고 금리 인하 사이클에 대한 컨빅션을 주게 된다면,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지금 채권물의 상승에는, 경제 지표가 좋다. 그리고 통화 정책이 좀 후퇴했다. 기대감이 후퇴했다. 그것도 있지만 트럼프 리스크도 좀 반영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 그리고 8월 FOMC 지나면 채권금리가 여기서 더 올라가기보다는 이 정도 수준에서 좀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그림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번 대선 끝나고 11월 5일 대선이 끝나고 8일 날 FOMC가 있으면 네.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변화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을 압박했던 여러 변수 중에 하나인 채권금리는 좀 하향 안정세를 보일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금리 인하가 뭐 내년도도 어쨌든 추세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3번이냐 4번이냐 네, 문제는 네.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약달러를 만들 수 있을 네. 것이냐. 왜냐면 지금 너무나 강달러 그쵸. 원화 약세가 네. 지속이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달러 흐름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금 유럽 경기가 너무 못하다 하더라도 기저효과만으로도 내년에는 1%대 성장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미국은 지금 너무 뜨겁죠. 3%대 성장에서 2%대로 내려오긴 했는데 이게 1%대 후반 또는 2% 초반으로 내려가요. 그러면은 미국은 슬로해지고 유럽은 못한다고는 하지만 기저효과만으로도 올라오는 그림이라면 달러는 약세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달러 인덱스 또한 지금이 정점이지 더 나빠지는 그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주간 차트상으로 본다면은 아주 긴 호흡에서의 고점을 여러 번 더 터치하면서 이번에도 104.5 정도에서 꺾여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단기적으로도 여기 정점에서 좀 꺾여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미국도 경기가 괜찮지만 미국 경기는 슬로해집니다.
그리고 유럽 경기는 지금 너무 못해서 바닥을 벅벅 끼고 있지만 결국엔 좀 회복세는 보여줄 거예요. 네. 이 둘 간의 경기 격차가 좁혀지는 구간에선 달러는 약해진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런 와중에 원달러 환율도 저희는 계속적으로 좀 지금은 좀 오버슈팅 구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380원? 네. 야, 엄청나요. 너무 오랜 기간 머물러 있었죠, 고점에서.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매크로 변수 외에도 외국인 매도도 있었고요. 외국인 매도도 있었고, 어제 원달러 환율이 레벨 다운된 것들을 보면은 금투세 이슈도 네. 좀 심리를 좀 압박하는 요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일단은 오버슈팅은 끝났고 지금부터는 등락은 있더라도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내년 연간 전망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저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원달러 환율은 1,300원 밑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투자 자금이 한국 증시로 들어올 수 있을 것이냐? 저희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외국인이 왜 이렇게 팔았냐? 외국인 매도를 잘 보면 삼성전자 빼고는 그렇게 많이 판 건 없습니다. 하긴 그렇긴 해요. 네네. 삼성전자가 문제였지 한국 시장이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전자에 대한 센티가 좀 살아나고 최근 외국계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야 전자 이 정도면 많이 빠진 거 아니야? 너무 싼 거 아니야? 라는 얘기들이 들리고 있고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는 있다라고 하거든요. 아직까지 뚜렷하지는 않지만 그런 그림들이 개선되게 된다면 외국인 수급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그림이고 이미 외국인 누적 순매수를 보면 올해 연간으로 전자는 매도 전환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나올 매물들은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환율 변수만 조금 안정 찾고 실적 변수가 조금만 진정되게 된다면 외국인 수급은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 증시 뭔가 좀 돌파구가 되줄 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를 이제 계속 고민하고 있는 네. 중인데 일단 금토세 폐지는 나왔어요. 네. 이제 물론 상법 개정이라는 또 큰 산이 하나 네. 남아있긴 합니다만 지금 중국 쪽에서의 기대감도 좀 커지는 것 같아요. 네. 경기 부양과 관련해서 또 대규모 부양책이 나오면서 네. 좀 우리도 낙수효과 좀 얻지 않을까. 네, 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최근 경제지표들은 잘 나오고 있어요. 기억을 해보시면 9월 중순에 발표됐던 소매 판매 산업 생산도 예상보다 잘 나왔고요. 그리고 10월 말 11월 초에 발표됐던 제조업 PMI도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오랜만에 동반 확장 국면으로 들어갔습니다. 확장 국면. 자, 최근 경제지표들이 잘 나오고 있는데 경기 부양 정책의 효과다라고 하는데 이게 조금 당황스럽긴 하죠. 9월 말에 경기 부양 정책이 나왔는데 벌써 효과를 그거보다는 작년에 있었던 그러니까 작년부터 시행됐던 정책들을 보면은 7월 말에 중앙정치국회의에서 경기 부양 정책이 있었고요. 네. 11월에 재정 드라이브 걸어줬고요. 그리고 2월에는 지준율이나 3월, 6월에는 금리 인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강도가 좀 약하긴 했지만 정책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서 저희가 추적을 해보면은 올해 4분기에는 이런 정책 효과들이 좀 들어온다라는 게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정책 효과들이 좀 들어오고 유동성 효과들이 들어오는 게 M2 증가율이 지금 2달 연속 반등한다는 전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그림들이 조금씩 하나둘씩 구체화되는 가운데 이제 결정적인 임팩트를 줄 만한 게 이제 전인대가 있겠죠. 전인대에 앞서서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회가 4일에서 8일 개최되는데요. 4일에서 8일 개최되는데 4일에서 8일 개최되는데 이게 날짜가 좀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은 10월 말에 하거든요. 네, 연기한 거예요. 아, 그래요? 예. 대선 보고 미국 대선 결과 보고. 그러니까 아까도 언급하셨듯이 이 대선에 따른 이 불확실성을 많은 분들이 네. 많은 곳에서 두려워하고 있기 네. 때문에 막상 이게 끝나고 났을 때 불확실성 해소로 누가 맞습니다. 되든 맞습니다. 네. 될 것 같기도 하는 네. 느낌이 들긴 해. 뭐 매번 그랬던 것 같고요. 등락이 있더라도 만약에 조정폭이 크다 하더라도 사야 될 조정이지 팔아야 될 조정은 아니거든요. 단적인 예로 아무도 예상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았던 브렉시트 때도 조정은 단기에 끝났습니다. 예, 원래 추세로 다시 돌아갔던 그림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일각에서는 미국 투자 지표들이 좀 위축됐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반영된 거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 여기서는 그동안 발표됐던 정책들을 정책적으로 승인하는 과정이고 또 하나는 3년에서 5년 정도로 10억 위안 정도의
특별 채권 발행, 정부 채권 발행을 승인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다. 여기서 자금을 마련해서 정책 드라이브를 세게 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동안 조금 9월 말 10월 초에 너무 뜨겁게 반응했던 증시 흐름들이 이번을 계기로 다시금 정책 기대 그리고 경기 회복 기대를 좀 살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거기다가 또 하나 있죠. 11월 11일 광군제. 11월에는 소비 모멘텀이 있는데요. 중국은 광군제, 미국은 블랙 프라이데이 있죠. 광군제 모멘텀이 약하다 해도 1월부터 10월까지 소매 판매 대비 11월, 12월 두 달간의 소매 판매 레벨을 보면은 두 자릿수 증가는 계속적으로 이어왔습니다. 이번에는 거기에다 이구환 시나 소비 쿠폰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네. 전반적으로 저희는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방향성 자체는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 진짜 중국도 그렇고 뭐 글로벌리 아주 그냥 뭔가 다 몰려 있긴 하네요. 네, 뭐 완전히 몰려 있습니다 이번 주에. 네. 설마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오진 않겠죠?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최악이라고 말할 것들은 많이 반영돼 있다고 하긴 생각하고 이미 있어요. 우리가 뭐 세계 꼴찌니까 네.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뭐 할 말이 없죠. 네. 지금 우리 3분기 실적 시즌 이제 마무리가 이제 되겠죠. 네. 어떻습니까? 지금 분위기 2분기보다도 좀 못하다는 평가들이 있던데 4분기는 3분기보다도 못할 것 같고. 네, 전반적으로 굉장히 부진한 실적 시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해보실 게, 자, 실적 시즌이 되면 실적이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실적이 그렇죠. 민감할 수밖에 없고, 실적이 안 좋았던 업종들이 빠지고, 좋았던 업종들은 올라가고, 뭐 이런 흐름들은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 요 그림인데요. 자, 10월 25일 이때쯤이 아마 실적 시즌, 그러니까 시가총액 기준으로 50%를 지날 때쯤이 한 10월 25일 전후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시즌이 정점을 통과했다는 거죠. 그때 전만 하더라도 파란색인데, 자, 반도체, 2차 전지, 인터넷, 필수소비재, 뭐 철강, 운송, 중국 소비주 이런 애들, 에너지, 화학, IT 하드웨어, 예트가전, 뭐 2차 전지고요. 철강, 소매유통, 반도체, 호텔 레저, 화장품 의류.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은 애들이 다 빠졌어요. 그리고 실적이 괜찮은 애들은 전반적으로 올랐고. 그런데 재밌는 그림은 10월 25일부터 상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많이 빠졌다고 하는 애들의 시가총액은 늘어나고, 그동안 올랐다고 하는 쪽은 시가총액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어요. 네. 무슨 말이냐? 지금 실적 시즌이 정점을 지나면서 실적에 더 민감해지기보다는, 자, 이제 실적 시즌은 끝났고 뭐가 더 싸? 실적보다 싼 것들이 뭐야?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재밌는 그림 중에 하나는 7월 이후, 8월 이후 그동안 못했을 때 보면은 코스피 매도보다 반도체 매도가 컸고 그중 대부분이 삼성전자였고요. 전자 매도가 어마어마하게 컸죠. 근데 10월 25일까지 외국인 매매는 명확합니다. 코스피 매도보다 전자 매도가 훨씬 더 컸어요. 그런데 10월 28일 이후를 보면 전자로의 매도가 확 줄어들었고, 오히려 그동안 잘했다고 하는, 수익률이 좋았다라고 하는 은행, 비철목재, 상사자본재, 제약바이오 이런 쪽으로 매도 전환했고요. 반대로 그동안 못했던 2차 전지, 인터넷, IT가전, 유틸리티, 통신, 필수소비재 이런 쪽들이 좀 매수 전환했거든요. 네. 그래서 단순하게 실적 시즌이 정점을 지나면서 실적을 더 봐야 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외국인 투자자들부터 역발상적으로 실적 대비 저평가된 게 뭔가 이런 것들을 찾는 과정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지금부터는 실적이 좋다 나쁘다 보다도 실적 대비 저평가된 업종들을 계속적으로 찾아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4분기가 3분기보다 더 실적이 좀 안 좋을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계속해서 좀 상승장, 그러니까 내년 1분기에 정말 3천을 목표로 갈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믿을 만한 근거가 좀 약해지는 거 아니에요? 실적 전망이라고 한다는 것은 뭐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올해 이익 증가율이 한 80% 정도 되고요. 하향 조정된다고 하더라도 70% 정도 되겠죠. 그리고 내년 이익 증가율이 20% 됩니다. 그리고 26년 이익 증가율이 10%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가 더 좋을 것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지만 모멘텀이 살아있다는 거죠. 모멘텀이 둔화되긴 하지만 실적 레벨이 올라가는, 이익 레벨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12개월 선행 EPS가 꺾이진 않을 거거든요. 추세 반전이라고 한다면 12개월 선행 EPS가 꺾여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일시적인 조정 이후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그림이라서 저희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매크로 환경과 실적 흐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실적 전망에 대해서 내년까지 굉장히 베어리시하게 보고 있는데 거꾸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올해 상반기에 이 정도로 하향 조정할 거라고 기대를 했나요? 올해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죠. 네. 지금 흐름들이 내년까지 이어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 경기는 좀 슬로해지는데 뜨거웠던 게 식는 거고, 유럽하고 중국 경기는, 특히 유럽은 굉장히 빠른 금리나 중국은 뭐 다각도의 경기 부양 정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유럽과 미국 경기가 올라와 준다면은 저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불안 심리가 더 커지기보다는 좀 진정되고 조금 더 긍정적인 쪽으로 방향성을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퀀트 하시는 분들 10월 말이 저점이고 네. 11월부터는 이제 전통적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네, 네. 그래서 항상 내년 4월까지는 항상 올랐다. 네, 맞아요.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번에도 그럴까요? 뭐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죠. 일단은 계절성에 있어서 글로벌하고 코스피하고 다른 달이 딱 한 달 있습니다. 10월. 이게 재밌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글로벌 전체 지수를 보면은 9월 달에 유독 약하고, 미국도 9월 달에 유독 약하고 10월, 11월, 12월에는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죠. 자, 이런 그림, 이런 패턴이 나왔던 이유는 유동성과 유태인들의 어떤 계절성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여기 보시면은 4월, 6월, 9월 달에 순유동성이 줄어듭니다. 이때는 소득세 납부, 이때는 법인세 납부고요. 근데 법인세를 납부 받으면은 재정 정책을 펼치겠죠. 그래서 10월, 11월 달에는 재정이 늘어나고 순유동성이 늘어나요. 그리고 뭐 9월 말 10월 초에는 유태인들의 휴일이 있어서, 연말이 있어서 좀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이제 10월 들어가면서 다시금 자금 집행이 되겠죠. 이런 글로벌 환경과 완전히 엇갈리는 한 달이 10월입니다. 네. 글로벌 증시 대비 2000년 이후 평균 수익률은 10월 한 달만 마이너스 2% 이상, 2010년 이후도 마이너스 2%포인트 이상 레벨 다운, 그리고 21년은 마이너스 4%포인트 이상 레벨 다운. 왜 그럴까?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과 무관하지 않는데요. 항상 한국은 1분기 서프라이즈, 2분기 예상상회, 3분기 예상하회, 4분기 실적 쇼크잖아요. 네. 그래서 3분기 실적 시즌에 들어가면서 3분기 실적 전망치 하향 조정은 물론이거니와 4분기 그리고 그 다음에 실적 전망까지 내리면서 10월 달에는 유독 약한 모습들을 보여줘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11월, 12월에는 글로벌 증시와 키를 맞추면서 좀 글로벌 증시보다 좀 좋은 모습들까지 보여주면서 시장 흐름들이 눌려있던 부분들이 좀 올라가는 그림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11월, 12월 달에는 또 다른 계절성이 있죠. 11월, 12월 외국인 선물 매수,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 이게 한국 배당락과 관련된 수급 효과라서 저는 시장에 좀 긍정적인 변화가 11월부터 들어오지 않을까. 특히 다음 주 옵션 만기 이후에 좀 이런 수급적인 변화들이 좀 뚜렷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과거 흐름들을 보면은 11월, 12월 달에 기관도 외국인도 3년 연속 순매수했거든요. 네. 주로 반도체, 자동차, 인터넷, 제약바이오 같은 대형주 위주로 매수를 했다는 점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 10월 31일에도 올해랑 되게 비슷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2300이 깨졌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레벨 다운 이유도 글로벌 매크로적으로 보면 채권금리 반등, 달러 강세, 그리고 일적으로 보면 실적 불안, 실적 전망치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매도가 그때도 8, 9, 10, 3개월 연속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2300이 깨졌는데 10월 31일 날 장대 음봉으로 2300을 깨버렸는데 그때가 저점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날 11월 1일부터 레벨업, 그 다음부터 3일 연속 급등, 그리고 11월 6일 날 공매도 금지 소식이 들어오면서 하루 만에 150포인트 폭등.
그랬다가 한 100포인트 조정받았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1월 2일까지 2670을 기록했거든요. 저점 대비 400포인트, 저점 대비 17% 상승이라서 그 정도까지 될 수 있을까는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11월, 12월 억눌려 있었던 것만큼 되돌리면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전망하시는 대로 지금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 건 약간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네. 주가 이 시장 상황은 점점 좋아지면서 네. 내년 상반기에 정말 3천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아, 제발 그렇게 되길 바라겠는데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가 너무 톤 다운돼 가지고요. 저희 애널리스트 분들도 굉장히 위축돼 있는 그림이라서 이런 심리만 좀 풀리면 좀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이제 수급. 네. 예, 돈이 없다는 거, 유동성이 그쵸. 부족해서 한국 증시, 외국 증시로 빠져나간, 미국 증시로 빠져나간 돈들이 얼마나 들어올 것이냐, 이것도 좀 봐야 되겠네요. 네. 일단은 너무 그쪽으로 가시기보다는 21년 1월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동학개미운동이 가장 뜨거웠을 때가 정점이었거든요. 이번에는 뭐 한국은 안 되란다라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처럼 돼버리고 있는데 그럴 때가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